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태명리 육친통변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성궁의 향기, 혼인과 육친 등의 정확한 향기의 상을 추론하려면 반드시 성궁에 배합하여 보아야만 하는데 둘 중 하나만 가지고는 완전한 추론의 협주곡을 만들 수 없다. 일반적으로 성궁은 바로 육친성과 육친궁의를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가 육친이나 혼인 등에 관하여 향기의 상을 추론할 경우 주요하게 양방면으로 입수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이 양방면은 반드시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완전한 해석을 할 수 없다. 성은 강육친을 대표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다. 궁은 구체적인 사람을 성은 구체적인 사람을 대표하고 궁은 강육친의 사주 중 위치로서 대략적으로 그 육친의 집으로 보면 된다. 이 양방면에 많은 향기의 상이 숨어 있다. 현재 우리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공부하여 보자. 육친 성정의 여부. 어떻게 팔자명리로 조상, 부모, 형제, 자매, 처, 남편, 자녀의 품행이 바르고 현량한가를 알 수 있는가? 특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 바로 정의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입정한다면 현량 방정하다고 보면 된다. 어떤 것을 위정이라 하는가? 즉 모의모존, 부의부존, 처위처촌, 부의부촌, 자위자촌로로 이러한 것들은 바로 위정이라 하며 본궁, 본성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자녀가 식상에 시지에 있고, 그리고 배우자는 배우자궁에, 그리고 부모는 부모궁에, 조부모는 조부모궁에, 형제는 형제궁에 있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해 어느 위치에 누가 있느냐로 남명을 보면 일지 정제가 좌하면 일지는 처궁이니 이런 것을 육친성이 정위에 앉아 있다 하여 위정이라 하며 본궁 본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명에 정인성이 월지에 있다면 월지는 부모궁으로 특히 월지가 모의를 대표하고 남명의 정의는 모친이니 정촌 정의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본궁 본성의 위정은 모두 그 해당 육친이 현량하고 단정하다고 추론하면 된다. 이러한 추론 방법은 상법의 하나로 육친성과 궁의의 희기와 무관한 것이며 또한 그 육친의 부기빈천 및 수요와도 무관한 추론 기법이다. 또한 실제 추명에서는 덕담 정도로 생각하고 응용하면 된다. 정궁에 있다고 해서 그분이 그 좋고 나쁨 나에게 좋고 나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기빈천이나 수요와는 무관한 추론관법이래요. 남명, 경술, 경진, 신유, 기추, 진월의 신금이 매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일지에 처궁이 있어야지 되는데 비겁이 있고, 그리고 월지에는 부모궁이 있어야 되는데 겁재와 인성이 앉아 있으니까 인성은 제대로 자리를 갖고 있는 거네요. 본전은 남명으로 정인이 모친으로 월지에 위정에 해당하니 모친이 현량 단정하다고 추론한다. 비겁이 일지에 있으니 월과 월지는 모두 형제궁으로 보아도 무관하다. 이 역시 정위에 있어 형제자매 역시 대부분 현량하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추론하며
희귀를 불론하고 모두 이렇게 추론하면 된다. 그러니까 배우자 궁에 비겁이 들어와 있으니까 배우자 궁에 형제가 들어왔으니까 형제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형제는 괜찮은데 그리고 배우자는 없죠. 배우자는 제인데 목이 들어와져 있어야 되는데 목이 없으니까 배우자의 사이는 별로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임진, 갑진, 정해, 경자, 진월에 정화일간이 있으면 인성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 궁에는 관이 앉아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어머님이 정궁에 앉아 있는 거고 정궁에 앉아 있다고 보면 되죠. 본전은 일자 정관하니 부위 부촌으로 위정에 해당하니 그 남편은 여명이네요. 여명이면 관이 앉아 있는 게 정상이죠. 정궁에 앉아 있는 거니까 일자 정관이니 그러니까 부위부촌으로 위정에 해당하니 그 남편은 현량하고 품행이 단정하다. 정관의 희귀와 부기빈천은 물론하고 이렇게 추론하면 된다. 그러면 정관이 앉아 있으면 정관이 왕하면 그 남편이 현량하고 품행도 단정하고 만약에 이분이 정관이 희성이다. 그러면 나한테 도움을 많이 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좌도 경자시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임수도 투관하고 있으니까 남편의 능력은 좋은데 진이 들어가져 있죠. 그러니까는 그걸 보면 묘궁에 앉아 있는 건데 진이 모든 수를 한꺼번에 다 모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남편이 힘은 있으나 글쎄요. 그 이후 얘기는 여기서는 안 나와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육친성의 유의 표시 팔자 중 많은 육친성이 본궁의 위치에 있지 않고 본궁 본성이 아닌 것 다른 궁위에 유의하고 있다. 다른 궁이 연월일시지에 출현하면 그것은 내부 유의라 하고 이러한 정황은 어떤 현기의 상을 표시하는가 일반적으로 체현되어 나오는 것은 2종의 상황인데 그 하나는 그 해당 육친이 외출하였다는 의미로 즉 예를 들어 출장, 여행, 외지, 직장생활을 한다는 것 등을 얘기할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집에 있지 않다는 의미를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자의 경우 일지가 관이 있어야 되는데 관이 저기 연주나 뭐 시지에 있다 그러면 외부에서 일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자의 경우 재성이 일지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일지에 없고 다른 궁에 가 있다. 아니면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은 처의 역할이 그다지 크지 않고 같이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가 있다. 뭐 이런 의미래요. 다른 하나의 의미는 궁위에 있는 십신을 대표하는 육친이 그 궁위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이라는 것에 해당한다. 예를 볼까요? 갑오, 계유, 무진, 임자. 그러면 여명이니까 무토에게 진은 겁재고 관은 여명이면은 배우자 궁을 찾으면 관을 찾아야 되는데 목이 연간에 있습니다. 정관은 없고
7살이 앉아 있네요. 그러면은 외부에 남편이 나가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재성이 시주의 임자로 왕하다 이러면 아버지가 가까이 있기는 하나 이게 아버지 궁은 원래 월주니까 월주에 가 있어야 되는데 월주에는 없습니다. 네, 월주에 계수가 하나 있기는 해요. 정관, 정제로. 그러니까 편제가 왕하고 정제는 인성을 깔고 있으니까 그것도 약하다고는 계수의 인성인 유금을 깔고 앉아 있으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만 본조 여명은 식상이 자녀인데 자녀성은 시주에 있지 않고 월주에 유의하고 있다. 계유를 말하는 거죠. 이것이 나타내는 형기상은 무엇인가? 월주는 부모궁이니 이것의 설명은 자식들이 종종 시부모의 집에서 양육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 그러면은 식상이 여명일 경우 월지에 있다. 그러면 종종 시부모의 집에서 양육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면 연주에도 있으면은 그렇게 나타낼 수 있죠. 때로는 친정에서 친정 부모에 의하여 일정 시간 동안 양육된다는 것도 나타나는데 여기서 주요한 것은 내 집이 아닌 외가나 시계에서 일정 시간 양육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명으로 말하면 월은 부모궁이니 친가나 외부모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자녀가 친가나 외가의 부모에게 양육된다는 것이다. 특히 월지와 일지가 상합한다면 그러니까 월지하고 일지가 상합한다고 하면 일지는 배우자 궁이므로 월주의 부모 궁이와 남편의 관계가 가까우니 바로 시가 부모의 접근성이 크며 당연히 그 자녀가 종종 시가에서 머문다는 것을 추론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배우자 궁에 있는 무진일주니까 진토하고 월주의 계유니까 유하고 합하잖아요. 계유 그러니까 무게합하고 진유합금으로 시댁이나 뭐 어른들의 집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친밀하게 지낸다. 그러면 내 식상 상관인 유금이 진하고 합해져 있으니까 시댁에 가서 자주자주 가가지고 지내는 그건가 봐요. 실제 본전은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다 보니 자식들은 시가 어른들의 일정 시간 돌봐주고 있었다. 위의 주요한 강의 내용은 육친성의 이위로서 어느 지 중에 있느냐로 이것의 내부 유의라 부르며 육친 해석의 형기상을 나타내는 기법의 하나이다. 만일 내부 유의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외부 유의도 있을 것인데 어느 때에 어떤 상황에 외부 유의를 하는가 이것을 나타내는 형기상은 또 어떤 것인가. 우리는 육친성이 지지에 유의하는 현상을 내부 유의 그리고 육친성이 천간에 유의한 것을 외부 유의라 한다. 그러면 천간에 투관된 거면 식상이 천간에 투관되어 있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외부 유의라고 하는 건가 봐요. 만일 내부 유의라 한다면 필연적으로 외부 유의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육친성이 지지에 유의하는 것을 내부 유의라 하고 육친성이 천간의 상에 유의한 것을 바로 외부 유의라 한다. 그러니까 천간에 토관되거나 지지에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지지에 나타나는 거는 내부 유의 그리고 천간에 나타나는 거는 외부 유의라고 부른다. 외부 유의는 외 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천간의 본성인데 천간 본성이 이렇다면 어떤 육친성이 천간에 유의한다면 필연적으로 그 육친성과 일주 일방 혹은 쌍방이 반드시 여유하거나
거주가 불정하여 잦은 변화가 있거나 혹은 오랜 별거를 나타내는데 만일 그 유친성이 거주한 궁이가 충을 당하면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실해진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식상은 시지에 있어야 되는데 식상이 연지에 상관이나 식신이 투관된 경우 이렇게 되면 외부 유의이면서 그 식상이 관을 극하고 있다 뭐 이러면 식상이 외부에 나가 있는 거죠. 나하고 인연이 그렇게까지 많이 없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만일 육친성이 천간에 유의하고 지지에도 유의한다면 천간이랑 지지에 동시에 있는 걸 말하죠. 내부 유의로 보는가 아니면 외부 유의로 보는가 이것을 조형 관법은 지지와 천간의 영향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어느 영향이 강한가로 결정한다. 만일 지지의 영향이 크다면 바로 내부 유의로 위주로 판단하여 추론하고 이러한 상황은 내부 유의 현기의 체현 외에 동시에 약간의 외부 유의의 현기도 함께 체현한다는 것으로 추론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면 남명을 한번 볼게요. 개미, 갑자, 병호, 경인, 자월에 병화가 왕하네요. 병호 힘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오행으로 보면 이분은 자월의 병호니까 본인이 이걸 본인이 조우하는 거네요. 본인이. 그러면 갑자, 개미, 경인이 함께 있네요. 인성이 지지에도 있고 시지에 있고 그리고 월천간에도 갑이 떠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 관이 월지에도 있고 계수로서 연천간에도 떠 있네요. 본저의 편재 부성은 그러면은 편재를 부성으로 보니까 부성은 어디 있나 볼까요? 경금으로 시지에 있습니다. 시천간에. 그러면 금이 없네요. 그 외에는. 본저 부성이 시간에 유의하니 바로 외부 유의에 속하므로 부친과 자기가 오랜 시간 같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오, 그렇대요. 저도 개유신데 저는 기묘일주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는 수가 하나도 없어요. 월지에 진토가 있기는 하나 여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 계수가 여기 천간에 있다 그러면 천간에 있으니까 저도 부친과 오랜 시간 같이 거주하지는 않았다. 연월의 본지이며 근지이고 일시는 외지이며 연월은 본지래요. 일시는 외지. 지이며 원지이니 부성은 내지에서 외지로 옮겨갔다는 뜻이다. 부친이 종종 외출하거나 혹은 밖에서 경상사업을 하거나 혹은 여행을 가거나 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외지의 거주지가 자주 변화하고 일 없이 방랑하거나 그 거소에 일정 머무름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다. 자녀성은 관성으로 간지가 모두 유의하는가 있는데 연간과 월지에 유의하니 자녀성이 남명이니까 관이 있어야 되는 제니까 관이 자수가 계수로 투관되어 있죠. 근데 자녀성은 시지에 있어야 되는데 연월에 있기 때문에 연간과 월지에 유의하니 어떤 향기를 나타내는가. 첫 번째, 여러 자녀 중 일부 자녀가 외부 유의하니 예를 들어 외부에서 일하거나 거주지가 잦은 변화가 있거나 일정되지 못하거나 혹은 잦은 외출 등을 나타낸다. 자녀 가운데 일부분이 부모에게 양육된다. 그쵸? 계수하고 아까 얘기한 게 자녀궁에
다른 궁에 가 있으면 부모님이 키웠다, 뭐 할머니가 키웠다 이렇게도 나오는 거니까 자녀들 가운데 일부는 부모에게 양육된다. 관살이 자식성이 내부 유의하여 부모궁에 다다른다. 그리고 어떤 자녀는 때로는 외부 유의하니 바깥으로 움직이고 있다. 때로는 내부 유의하니 거주가 부모의 집이다. 실제 정황은 모두 위와 같다. 명주 부친과 자녀 간의 모임이 많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보면 예를 들어 시지에 재가 있다. 본전은 편재가 정위에 있지 않고 시지에 내부 유의하고 있다. 이것은 부친이 일반적으로 자주 집에 있지 않아 명주 본인과 모임이 적고 떨어져 있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만일 세운에서 엄중한 충국이 없다면 말년에 회가하여 함께 생활하다 귀천은 할 것이다. 세운에서 엄중히 충국이 없다면 만년에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시천간에 재가 있다. 본주의 편재 부성은 시간에 외부 유의가 하고 있다. 이것은 부친이 외부에서 유주하고 허부하니 부친과의 감정은 좋으나 함께함은 적고 떨어져 있음이 많다는 것과 혹은 일반적으로 같이 있으나 장애가 있다는 의미이거나 오랜 시간 헤어져 있거나 연분이 박약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 예로 보면 재가 일지에 앉아 있고 그리고 시천간에 재가 있으면 본조의 부친성이 외부 유의하고 있지만 일지에 통근하고 있으니 이것은 외부 유의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멀리 가지는 못한다는 뜻으로 출장을 많이 다니시나 봐요. 반드시 낙엽 귀근이 있으므로 본조의 부친은 종종 외출하여 생활하고 생업하지만 세운에서 엄중한 충국만 없다면 만년에 낙엽 귀근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뿌리로 다시 돌아온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그리고 예를 들어 다시 관이 연간에 있고 일지에 있던 관이 연간으로 투관됐을 경우 본조는 관성이 외부 유의하고 원래는 정에 통근하고 있으니 근본적으로 유의론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연간의 정관 배우성은 일지 배우궁에 통근하고 있기에 근본적으로 유의론으로 보지 않고 여전히 본궁 본성으로 본다. 총결하면 만일 정인성이 본궁 본위하고 그럼 정이라는 거는 모궁연지 월지에 혹 모궁이라는 얘기죠. 연지의 모궁이나 이게 그 연주는 조부모이기도 하고 부모궁이기도 하니까 내 월주나 월지나 연지에 있다고 한다면 잊지 않고 또한 연간에 유의하고 있는 경우 이게 이렇게 되지 않고 연간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모궁이 손상받지 않는다는 조건에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인성이 있는 거. 인성이 여기 앉아있고 연지 앉아있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명주 혹은 보친이 어느 쌍방 일방 또는 쌍방으로 출행 직장, 직업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자주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모궁이 손상당한다면 연지 재가 있는 거니까 인성이 있는 거니까 충을 당했다면 어디에 재성으로 충을 당했겠죠. 이런 정황은 더욱 엄중한 것으로 모친이 조망하거나 일찍 돌아가시거나
혹은 본인이 타인에게 보내져 양육받게 되니 골육분리를 나타내 준다. 그러면은 여기에 인성이 있고 여기에 관이 있다, 아니지 재가 있다 하면 이렇게 재극인을 때리면 어머니하고 인연이 진짜 짧다.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러면 인성고가 여기쯤에 어디 있겠죠. 남명의 칠살이 자식궁에 나타나지 않고 나아가 연월지에 유의할 경우 자식궁이 다시 충을 받지 않는다면 자식이 조업을 계승하고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식궁에 있지 않고 연간에 연월지에 있었어요. 근데 자식궁이 충을 받지는 않았어. 그러면 자식이 조업을 계승하고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만일 자식궁이 충당하였지만 손상이 없다면 자식이 일정 기간 조업을 시킨 후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생업한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부모하고 같이 살다가 부모님 하는 일 쫓다가 그러고 나서 외지로 생업을 바깥으로 나가서 한다. 뭐 이런 거래요. 여명의 경우 연월주에 정제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쵸? 그러면 연월주에 연간 월간에 정제가 있어야 아버지가 그 제자리에 잡혀 있는 거죠. 대개는 부친이 조업을 지키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 외지에 생업한다. 그렇지 않다면 역시 조업의 계승은 없다. 여명의 명국에 자녀성 식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무식상의 경우 시간이 흐른 후 자녀가 본지에 발전함이 없고 외지에서 창업한다는 것을 표시한다. 자녀가 본지에서 발전이 없고 남명은 관살이 불견하여도 앞과 같이 해석한다. 무관팔자의 경우 자녀가 본지에 있지 않고 타지에 있는 거죠. 남명의 명국에 정인 편제가 없고 그러면 무죄 무인성 팔자인가요? 아니면은 정인이 없으니까 편인이라도 있는 건지, 부모궁이 다시 손상이 없다면 자기와 부모와의 연분이 박약하다는 것을 표시한다. 정인 편제는 아버지요, 정인은 어머니니 나타나지 않으면 부모와의 인연이 작다. 부모가 자주 밖에서 활동하니 함께하기 어려우며 이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고향을 떠나 타향살이를 하여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명이 식신 자녀성이요 일지 배우자 남편궁에 유의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명이 식신을 깔고 앉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배우자궁에 식신이 와 있으니 배우자를 쳐서 남편이 극을 당하는 경우죠. 성장 후 여식이 유산을 얻거나 이것이 아니면 시집갈 때 풍요한 호수품을 얻는다고 본다. 그리고 남명의 정인과 여명의 편인이 연월에 함께 인혼에 없고 양준에 없고 그리고 월지 모궁에 다시 엄중한 충극을 당했다면 남명의 경우 정인이 엄마고 여명의 경우는 편인이 엄마잖아요. 그러면은 월지 모궁에 없고 연월에 없고 다른 궁에 있는데 그게 충국을 엄중하게 당했다. 그러면 묘친이 조망하거나 중대한 질환이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니, 예를 들어 상잔, 지력 흠결, 그러니까 몸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표시래요. 육친의 음덕,
길이 뭘까요? 조상의 음덕을 얻을 수 있는가의 여부는 주요하게 연주의 조상궁이 일주의 희용신인가 아니면 기신인가로 추론하는데, 만일 희용신이라면 조상의 음덕을 얻는다. 만일 천간이 희용신이라면 바로 조상의 명음을 얻고, 지지가 희용이라면 조상의 암음을 얻는 것이다. 명음이라는 것은 바로 금전이나 물질의 도움을 말하는 거고, 암음은 바로 지수풍리의 음덕을 의미한다. 지수풍덕, 풍수. 만약 간지가 모두 희용이라면 바로 명음, 이게 뭘까요? 명음, 양음인데, 명음을 모두 얻으니 암음도 얻고 명암음을 다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간여주동으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건가 봐요. 만일 간지가 모두 기하였다면, 설명은 한 줌의 음복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덤태기에 장애만 있을 뿐이다. 음덕의 조력 여부. 부모의 음덕이 얻는가의 간법은 주요하게 월추 부모궁의 희기로 보는 것으로, 희하다면 얻는 것이고 기하다면 얻기 어려운 것으로 해석한다. 명음, 암음은 모두 희용이 천간에 있는지 아니면 지지에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 기하다면 흉한 것으로 가정과 부모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업이나 혼인 등이 순조롭지 못하거나, 혹은 부모가 병이나 재난 등의 원인으로 자기를 말려들게 하여 고생하게 한다고 보면 된다. 형제 자매의 조력을 보려면 주요하게 일주의 희기를 살피고, 자녀 효수는 여부를 주요하게 시주의 희기를 살펴서 판단한다. 형제 자매는 일주를 보래요. 결론적으로 어떤 궁이가 희하다면 바로 그 궁이가 대표하는 육친의 은혜의 도움을 얻는다고 보고, 어떤 궁이가 기하다면 바로 그 궁이에 대표하는 육친의 은혜와 도움을 얻지 못하고, 반대로 그들로 인하여 내가 공궁에 말려 들어간다고 판단하면 된다. 단지 은혜 및 연료의 크기는 주요하게 영양의 크기로 보고 살피면 된다. 만일 어떤 사람의 사주가 연지가 기하고 그 영향이 아주 크다면, 이때는 조상의 음택 풍수가 나쁘다고 하면 된다. 연지가 기하면서 그 영향이 아주 크면 조상의 묘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만일 일주가 조운으로 가거나 알맞게 연지를 충국하는 억제한다면, 그 운 가운데 조상의 분묘 이장은 풍수가 길한 길치로 바뀌어 자기의 운기가 길하여진다고 보면 되고, 반대로 연지가 희한데 기신으로 간다면 그 기신 운지가 다시 연지를 충동하거나 연지를 범하여 노하게 한다면, 반드시 조상의 분묘는 풍수가 나쁜 것으로 이장하여 자신의 운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 그러니까 부모님 산소 이장하는 것도 내 운에 따라 좋은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고 나쁜 곳으로 옮겨지기도 하나 봅니다. 연지가 기하고 귀신운을 만나면 연지를 충동한다면, 조상의 분묘는 풍수가 길하지 못한 장소에서 다시 풍수가 좋지 못한 곳으로 서로 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연지는 조상묘지의 풍수로서 그 희기는 바로 조상묘지의 풍수의 좋고 나쁨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충하는 세우는 바로 이장이나 개토하는 일이 발생한다.
때로는 연지가 충을 만난다면 반드시 이장의 일이 발생하거나 이것이 아니라면 봉분이나 성토, 수로, 개건, 도령을 파거나 하는 움직임으로 조상의 분명히 풍수를 좋게 변하게 하거나 혹은 나쁘게 변하게 한다. 잠시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얘는 내일 읽도록 할게요.